안녕하세요.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6천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세계 여행과 함께하는 음악 역사 3부, 오늘 여러분을 모실 곳은 고전파 시대부터 현대 음악을 발전시킨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그것에 큰 영향을 준 헝가리 부다페스트입니다. 우선 비엔나로 가볼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는 안방 여행 하시며 많은 보물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고전파와 낭만파, 근대와 현대 음악, 그리고 피아노 음악을 발전시킨 음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독일 라인강이 더 이상 아닌 흑해로 흐르는 다뉴브 강변에 리버 크루즈가 도착했습니다. 라인강보다 깊고 푸르며 도나우강이라고도 부르죠. 유럽의 10개국이나 걸쳐있는 이 다뉴브강은 서로의 문화를 이어온 유럽 문명의 대동맥입니다. 보통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면 단독으로 이렇게 등재되는데 유일하게 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고전파 시대에 왜 갑자기 귀족들, 예술가들, 음악가들이 이 보따리를 싸들고 몽땅 비엔나로 급히 이동을 했을까요? 모차르트 부자의 그 대화를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버지, 짤스부르크 대주교는 제 응아보다도 못한 이탈리안 작곡가를 저에게 붙여놓고 비교하면서 저에게 월급도 안 주고 하인들과 밥을 먹게 하며 급기야 제 엉덩이를 찼습니다. 모차르트 아들아, 당장 보따리를 싸 비엔나로 가거라. 지금은 오스트리아 제국이지만 곧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바뀐단다. 그래서 헝가리 재물 귀족들이 비엔나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이 음악가 예술가들을 후원해 준다더라. 그리고 명심하거라. 앞으로 절대 궁정이나 교회에서 일하지 말고 프리랜서가 되어서 귀족들만 상대하거라. 모차르트 아버지 말이 다 맞았습니다. 고전파 시대의 비엔나 음악가 예술가들은 이 헝가리 귀족이라면 사족을 못 썼죠. 헝가리 귀족들은 모차르트 아버지 말대로 돈을 팡팡 쓰고 있는 겁니다. 베토벤도 독립해서 이 헝가리 귀족들을 가르치다가 사랑에 빠졌고 후원도 받았으며 열정 소나타를 비롯해서 많은 소나타에 이 헝가리 엇박자 으빠 리듬이 곳곳이 깔려 있는 겁니다. 모차르트는 25살에 보따리를 들고 비엔나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시 전체로 울려 퍼지는 이 슈테판 대성당 종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처럼 뛰며 기뻤습니다. 와우, 이 종소리는 내 영혼까지 울리고 있어. 나는 매일 이 종소리를 들으며 이곳에서 연주도 하고 작곡도 하며 성공할 거야. 이 슈테판 대성당은 중세기부터 800년 동안 최고의 음악 교육관이었고 르네상스 시대 비엔나 합창단의 성가대로 발족되었죠. 하이드는 이 슈테판 대성당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슈테판 대성당은 당시 유럽에서 최고의 음악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저와 제 동생은 8살 때 이 성당의 비엔나 합창단으로 들어왔고 음악 교육 과정은 계명 읽기, 기초음악 이론 대위법, 라틴어, 오르간과 바이올린 연주법, 문법,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수사학을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모차르트는 귀족들이 모이는 살롱에서 피아노를 쳤고 그곳에서 살리에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 보셨죠?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엄청 질투하며 독살한 자로 나오죠. 이 엄청난 가짜가 어디서 나왔는고 하니 1927년 레닌그라드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오페라가 무대에 오릅니다. 작곡가는 림스키 콜사코프, 대본은 푸시킨. 이들은 관중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질투에 눈이 먼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하도록 아주 흥미롭게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살리에리는 그들의 짱돌의 개구리 맞듯이 된 겁니다. 모차르트는 비엔나에서 프리랜서로 귀족들의 결혼 축하곡, 미사곡, 장례식에 사용할 레퀴엠, 귀족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쳤고 또 궁정과 귀족들 상대로 이 희극 오페라나 짧은 오페라타를 공연하면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성당 근처의 럭셔리 아파트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8월 어느 날 슈테판 그 대성당에서 콘스탄체와의 외롭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펄펄 뛰며 그 결혼을 반대했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천박한 하숙집 딸을 며느리로 둔 적 없다. 모차르트는 가족의 축하 없이 결혼식에서 직접 축하곡을 오르간으로 즉흥 연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살 12월
추운 겨울날 어느 귀족에게 의뢰받은 레퀴엠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죠. 모차르트는 음악가 중 외국이 가장 많은 인물입니다. 돈이 없어 장례식을 못했다, 빈털터리로 비참하게 죽었다, 묘사할 돈도 없었다, 매독에 죽었다, 전부 왜곡된 것입니다. 당시 장티푸스 걸려서 죽은 사람들은 성 밖에서 합장을 했으며 슈테판 대성당에서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베토벤의 장례식도 거의 3만 명의 그 조문객 속에 슈테판 성당에서 치러졌지 않습니까? 슈테판 성당은 이렇게 비엔나의 심장이었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매일 거닐며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던 거리로 나가볼까요? 당시 그들이 가던 카페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모두 폭격을 맞아서 없어졌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커피 마니아였으며 베토벤의 제자 체르니의 증언을 들어볼까요? 베토벤 선생님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커피콩을 정확히 60알을 세어서 직접 빻아내려 마셨습니다. 베토벤이 완벽주의라는 것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까? 제가 60알을 직접 세어보았습니다. 마침 그 당시 사용하던 커피 그라운드도 있네요. 이 정도면 약한 커피는 아닙니다. 바우도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이 커피 칸타타를 작곡하였죠.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폭격으로 인해서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핑크색을 선택했다는 아이다 카페에서 사랑 구경을 좀 해볼까요?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클림트, 말러, 또 누굽니까? 쉔베르크, 그리고 심리학자 프로이트, 이 많은 음악가, 예술가, 심리학자, 철학가들은 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주위의 카페 비엔나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카페에서 쫓겨났죠. 악보를 교정하거나 사람들을 만났으며 저처럼 사람 구경도 했죠.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후 비엔나 커피와 베네를 즐겨 먹자 오스트리아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은요 비엔나 커피와 베네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몬 가루에 굴려 연유를 뿌린 베네와 이 위핑 크림이 덮인 비엔나 커피는 이곳의 전통 디저트가 되었습니다. 고전파 시대 비엔나 귀족 여성들은 우아함의 상징으로 꼬리가 긴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중매쟁이한테 줄 인물화이며 선볼 때는 피아노를 칠 줄 아십니까?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안톤 발터가 제작한 가벼운 소리를 내는 오스트리아제 피아노 포르테를 사용했습니다. 선명한 선율, 가벼운 터치,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고전파 음악을 잘 소화해냈기 때문입니다. 비엔나 귀족들에게 최고 인기였습니다. 베토벤은 아예 피아노를 수집했습니다. 영국제 브로드웨이, 비엔나제 콘라트 그라프, 슈트라이크, 프랑스제 레르 등이죠. 낭만파 시대 오스트리아 제국이 멸망하고 또 새로 발족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멸망하자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에는 상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토벤의 고전파 시대 말 전통을 어느 정도 깨부시긴 했지만 비엔나와 파리의 예술가 음악가들이 전통을 완전히 박살을 낸 겁니다. 장단점 개념도 없애버리고 음악 형식도 없애버려 더 이상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았으며 멜로디와 박자를 중요시하지도 않는 새로운 예술 아방가르드. 단어는 엄청 멋진데 이 아방가르드가 뭡니까?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선 1등병입니다. 성공자. 파리의 보헤미안의 마을 몽마르트의 언덕에서는 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아파슈라는 깡패 집단들이 우글거렸고 거리에는 음란한 아파슈 댄스를 치어댔으며 음악가 예술가들도 덩달아 형식과 규칙을 무시한 아파슈를 결성했습니다. 아파슈란 머리 가죽을 벗기는 잔인한 미국 인디언 아파치에서 유래된 언어며 예술 음악의 무법자라는 뜻입니다. 사티와 발라동, 스트라빈스키, 라벨, 미오, 드뷔시, 피카소, 모딜리아니, 방고와 같은 가난한 음악가, 예술가,
문학가, 철학가들은 이 몽마르트 언덕의 어두운 카페 모여 앉아서 환각을 일으키는 압생트 술에 중독되어 그림인지 낙서인지 모르는 이 작품을 만들고 있을 때, 오스트리아에서는 수준 있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양복으로 차려입은 상징주의 화가 키스의 주인공 구스타프 클림트가 리더가 되어서 규칙과 형식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하며 제체시온을 발족합니다. 지휘자 말러, 건축가 그루피우스, 표현주의 화가 코코슈카, 극작가 베르페, 작곡가 첸레스키, 이들은 표현주의를 시작으로 신고전파, 초현실주의에 이어서 극기야 소음도 음악이다 하며 현대 음악의 사조 행동으로 옮기는 플럭서스로 발전한 겁니다. 1869년에 설립된 이 비엔나의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 돈조반니를 보러 가실까요? 베르디, 바그너, 푸치니, 슈트라우스가 공연한 곳입니다. 비엔나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250년 전에 그 모차르트 오페라를 보는 기분, 오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죠? 입장료는 여행 떠나기 전 온라인으로 앞쪽에서 잘 보이는 곳에 1인당 350달러, 2장 700불을 큰 마음 먹고 미리 예약해 놨습니다. 모차르트 돈조반니 공연 시간은 3시간 20분. 바람둥이 돈조반니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도덕, 진실한 사랑, 철학을 일깨워주는 희극입니다. 그런데 커튼이 올라가자마자 대실망. 모차르트가 직접 구상한 고전파 시대 그 복장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무슨 1970년대 평범한 의상을 입고 나와서 오페라가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 연극을 보는 기분입니다. 돈조반니가 아니라 돈조반니? 이제 오스트리아도 야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다뉴브강이 더 깊고 빠르게 흐르는 헝가리에 도착했습니다. 헝가리 하면 음악 역사에서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무대 위에서 여성들을 기절시키며 마니아라는 언어를 처음 탄생시키고 30년이나 교황한테 결혼 퇴짜 받은 후 결국 사제가 된 사나이 리스트. 헝가리 집시 음악을 편곡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헝가리의 포크 음악을 평생 수집하던 바르톡도 아주 유명하죠. 헝가리는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럭셔리한 전통시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세계 여행을 할 때 꼭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중세기 수도원이나 컨서바토리, 중세기 교회,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은 가장 멋지게 장보러 가는 길로 모시겠습니다. 헝가리의 최고 교통수단 트램을 타고 가겠습니다. 10분마다 오며 시니어들은 공짜. 헝가리의 국회의사당을 마주보며 다뉴브 강가를 달리는 이 장보러 가는 기분, 정말 낭만적이고 환상적입니다. 15분 정도 달리니 전통시장에 도착했네요. 옛날 기차역을 개조한 시장입니다. 이곳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은 헝가리 파프리카, 치즈, 살라미, 그리고 피클입니다. 헝가리 고춧가루엔 이 파프리카는 색이 매우 이쁘고 깊은 맛을 내어주며 추위를 이겨내게 하고 또 고기의 냄새를 없애줘 세계적으로 인기가 최고입니다. 2층은 헝가리 그 전통 음식들을 파는 식당들입니다. 헝가리 전통 음식 중 파프리카를 듬뿍 넣고 소고기, 감자, 양파, 당근을 넣고서 푹 끓인 한국인의 그 별미 육개장과 비슷한 굴라시가 있습니다. 헝가리 목동들이 이 벌판에서 쇠소스에 이렇게 끓여 먹던 서민 음식이며 국물이 거의 없는 스튜를 굴라시라고 부르고 국물이 많은 숲은 굴리아시라고 부릅니다. 오스트리아 위에 있는 그 체크 프라하로 가기 위해서 바이킹 크루즈에서 마련한 버스로 7시간 동안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 체크의 평야를 달려야 합니다. 차량 때 장애물이 없게 새벽에 일어나서 앞좌석을 잡았습니다. 헝가리 체크가 공산권에서 벗어나면서 오스트리아와 함께
국경선을 없애버렸습니다. 끝없는 평지를 계속 달리며 눈이 반쯤 감길 때 갑자기 놀라운 것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우디, 멀세이데스 벤츠, BMW, 수즈키, 삼성전자, 배터리, 테슬라, 폭스바겐 타이어, 약 제조회사 끝없이 줄줄이 공장들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미래의 경제를 이 평야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여러분을 보헤미아의 영혼이 담긴 프라하로 모시며 그곳에서 4일간 중세기 수도원에서 먹고 자며 많은 경험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세계 여행과 함께하는 음악 역사 4부에서 뵙겠습니다. 바이.